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고, 여기에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단순하게 그 연구 자체에 대한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 연구 방법에 따른 자료 수집 방법을 함께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연구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문헌 연구법이 있었고, 양적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질문지법과 실험법, 질적 연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을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료 수집 방법과 같이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그 자체 개념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양적 연구라는 것은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이 똑같다, 방법론적 이론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거에 따르면은 사회문화 현상에는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칙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와 달리 양적 연구에서 봤을 때는 사회문화 현상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개연성과 확률성보다는 확실성의 원칙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겠죠. 소득이 상승할수록 그 사람의 물건을 사는 수요량은 증가를 한다. 거꾸로 소득이 감소할수록 그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는 수요량은 감소한다.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는 현상, 사회문화 현상이지만 어느 정도 보편적이고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확실성의 원칙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도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공이랑 방법, 여기서 말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바로 뭐다? 확실성의 원칙.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에서도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게 양적 연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달리 질적 연구는 그렇지 않다.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는 법칙을 발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왜? 두 가지 현상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다르게 확률성, 개연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법칙을 발견하기보다는 현상 자체를 의미하자, 그거의 동기를 파악하자 라고 말하는 게 질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역시 문제에 밑줄 치도록 할게요. 사회문화현상의 연구 방법. 자, 연구 방법이면 우리 무엇을 떠올리자? 지금 배고 있는 양적 연구이냐, 질적 연구이냐. 근데 연구 방법이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어떤 표현도 쓸 수 있느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묻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양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좋겠죠? 자, 문제. 갑과 을에 대한 입장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자, 갑의 설명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은 기본적으로 밑줄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둘이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연구 방법도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동일한 연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공통적인 특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을 할 수 있다? 여기는 대체적으로는 확실성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되기 때문에 양적 연구의 목적은 뭐다?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하는 무엇을 발견하자? 법칙을 발견하자. 생각해보세요. 물이 일정 기압에서는 100도씨에 끓는 거 법칙이죠, 그쵸? 자연현상에서 이렇게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를 한다, 이런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적 연구에 대한 갑의 얘기가 있고요. 을은 자연스럽게 질적 연구가 되겠네요. 아니야,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밑줄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연현상과 다르게 사회문화 현상은 그렇죠, 개연성과 확률성의 원리를 조금 강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설명 봐도록 할게요. 기억. 자, 양적 연구에서는요, 사회문화 현상에 내재한 밑줄 규칙성을 발견하여 일반화를 시도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같은 표현으로 뭐라 할 수 있다? 법칙을 발견한다.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의 내재한 법칙을 발견하는 연구를 지향을 하죠.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자, 을은요, 계량화나 통계적 분석. 밑줄. 계량화와 통계적 분석.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 이제 뭐 양적 연구의 절차가 이런 게 있죠. 절차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양적 연구의 절차. 첫 번째,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문제 제기. 주제를 선정을 해요. 어떤 주제를 내가 탐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 요섭이는 지금 뭘 탐구하고 싶느냐?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동물들도 사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섭이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어떤 것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뭐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요섭이는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깊은 커플들을 보면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커플을 보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만나더라. 혹은 하루에 전화를 10분 이상 하더라. 혹은 뭐 하루에 카톡을 100마디 이상 서로 주고받더라. 사랑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주제를 선정을 했으면 두 번째, 가설을 설정을 하죠. 가설이라는 거는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내가 지금 연구를 할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진 않았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진 않았지만 내 생각에 나 커플들의 사례를 종합하니까 연락을 자주 하는 커플은 더 오래 만나는 것 같아. 일주일에 데이트를 여러 번 하는 커플이 그렇지 못한 뭐 주말 커플보다, 장거리 연애하는 커플보다 더 오랜 기간 연애를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바로 무엇이다? 가설입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결론이라 한다? 잠정적인 결론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 가설을 입증한다는 게 바로 뭐죠? 가설을 입증하면은 그게 바로 법칙으로서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무슨 단계가 있죠? 그렇죠. 연구 설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하는 게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 할지, 실험할지, 문헌 연구를 할지. 두 번째, 자료 수집의 대상, 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커플에 대해 연구를 하고 싶으니까 부부는 일단 제외가 돼야겠죠. 뭐 학생 커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커플들에 대해서도, 청소년 커플에 대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대상들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단계를 거쳐서 네 번째, 자료 수집. 위에서 정한, 연구 설계에서 정한 방법을 토대로 자료를 모으고요. 자, 모은 자료를 분석을 하겠죠. 자,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내가 얘기를 왜 했냐면은, 자, 여기서 자료를 분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봤더니 A 커플은 설문지, 지금 질문지법을 했더니 주 7회 데이트를 한대요. 그리고 서로의 애정도가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왔습니다. 자, B커플을 봤더니 주 4회 데이트를 한대요. 그랬더니 서로의 애정도가 7분의 10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C커플을 봤더니 여기는 지금 공부하느라 바쁜 학생이에요. 주 1회 데이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애정도가 4분의 10밖에 안 나왔어요. C커플한테 서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상대방이 등장을 한다면 환승연애 하시겠습니까? 서로 예라고 답변했다고 쳐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지법에선 여러분 자료를 무엇한다?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하는 데이터는 자료 수집에서 갖고 온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질문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양적 연구에선 이러한 데이터를 무엇한다고요? 분석한다고요. 자, 그 분석하는 것들을 통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데이트 횟수가 높을수록 애정도가 높다라는 것을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 가지 통계들을 봤을 때, 내가 모은 자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 질적 연구에서는요, 계량화, 같은 말로는 수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로서 무언가를 표현하고 이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양적 연구에서 하는 연구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으로 통해서는 사회문화 현상을 밑줄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죠. 질적 연구가 원하는 거는 현상을 분석해서 통계적으로 뭔가 결론을 이끌어내고 연구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이해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디귿 보도록 할게요. 양적 연구는 질적 연구와 달리 밑줄 직관적 통찰, 감정이입적 이해,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 되겠죠. 직관적 통찰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은 꿰뚫어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꿰뚫어 본다.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어제 그런 문제를 풀었어요. 잠깐 어디로 갈 거냐면은 페이지 8쪽 이 선비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비가 뭐 이제 면접을 했다고 칩시다. 이 선비가 지금 질적 연구를 통해서 면접법의 자료 수집을 쓰고 있어요. 청년 A는 강아지가 죽었는데 안 되겠죠? 답정너구나. 꿰뚫어 본다고 말할 수 있겠죠. B 청년은 봤더니 제사 지내야겠죠? 강아지 죽었는데 이것도 답정너구나. 현상에 대한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거를 법칙을 발견하기보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청년들이 그렇게 말을 뱉은 동기가 뭔지 꿰뚫어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다? 직관적 통찰이다, 감정이입적 이해 기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을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틀렸고요. 리을. 자, 질적 연구는 갑과 달리, 양적 연구와 달리 추상적 개념을 밑줄,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한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개념의 조작적 정의. 여기서 말하는 연구 설계 단계에서 하나 더 적자면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 둘의 관계가 뜨겁다는 걸 표현하는 거는 연락의 빈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는 애정도, 이렇게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양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정답은 1번. 2번 문제 볼게요. 어느 학자의 글입니다. 밑줄 친 연구에 대한 오류 설명. 자, 밑줄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완벽하게 동일한 교실은 어디에도 없다는 점에 초점을 둔 연구. 교실들이 이제 우리 학교도 보면은 3학년 1반부터 3학년 6반까지 존재를 하는데 교실별 인원수는 비슷해요. 근데 교실별 분위기는 다양하고 사뭇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줄 친 것만 보면은 이 밑줄 친 연구는 무슨 연구라는 느낌이 좀 오느냐?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법칙을 발견하기보다는 그거를 이해하고 동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약간 질적 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정 하나의 사례는 그 유형에 해당하는 현상의 일반적인 특정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사례는 독특하고 유일하다.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 모든 교실이 비슷할 수 있어도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일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법칙을 발견하고 일반화하기에는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상황 맥락 속에 규정되는 밑줄, 주관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 영구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해하고 동기를 파악하는 것,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방금 본 기억 맞는 말. 니은 변인 간의 관계 파악. 밑줄 한번 쳐볼게요. 변인 간의 관계. 자, 여기서 말하는 변인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말합니다. 종속은 이렇게 쓰게 됐네요. 연락을 자주 하면 연락의 빈도가 독립변수, 그에 따라 바뀌는 애정도가 높아진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얘기하는데, 자, 이거는 양적 연구의 목표가 되겠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럼 니은 들어간 거 째끼니까
자, 디귿과 리을 둘 중 하나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디귿 밑줄. 개념의 조작 측정이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다. 개념의 조작 측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를 통해 통계 분석하는 거, 이거 역시 양적 연구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리을. 인간 행위 속에 담긴 밑줄. 주관적인 동기 파악 밑줄. 심층적으로 이해. 나오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양적 연구는 뭐 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변수들을 분석해가지고 법칙을 발견한다, 일반화를 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요. 질적 연구는 이것과는 다르게 어떤 현상, 행위, 그 밑에 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한다, 동기를 파악한다, 주관적인 세계를 탐험한다. 무엇을 통해? 직관적 통찰과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문제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사실은 제일 전형적인 티피컬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적 연구를 그냥 묻는 게 아니라 무엇과 더불어서? 연구 방법과 더불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갑의 연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은 최근 2가지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에서는, 자, 우리 한번 쓰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연구 1입니다. 연구 첫 번째에서는요,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학업 성취도에 이렇게 묶어볼까요?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미치는 영향. 스마트 기기를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여러분, 디귿이 뭐죠? 독립변수죠. 원인에 따라 얼마나 스마트 기기에 의존하는지에 따라 하루 핸드폰을 몇 시간 했을 때 성적이 어떻게 변하는지, 학업 성취도가 종속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연구 1번은 양적 연구인가요? 질적 연구인가요? 양적 연구가 되겠죠. 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존재하니까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갑은 1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단계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밑줄,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자, 양적 연구고 자료 수집 방법은 뭘 썼다? 질문지법을 썼다. 자, 이게 1번 연구입니다. 자, 연구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밑줄, 학업 성취도는 성적으로 했어요. 자, 이걸 무엇이라 한다? 개념의 조작 측정이라고 말합니다.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형태로 학업 성취도라는 추상적인 거를 평균 성적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낮을수록 성취도가 평균적으로 높았다. 하루 핸드폰 적게 쓰는 애가, 스크린 타임 시간이 적게 뜨는 애가 학업 성취도는 평균적으로 더 높았다. 법칙이라는 걸 하나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2번째 연구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째 연구는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여기서 파악이 됐죠. 보니까 스마트폰 덜 쓴 애들, 스마트 기기 덜 쓴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되겠죠. 이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다. 느낌이 조금 와요. 이거 실험법일 것 같거든요. 봅시다. 이를 위해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동일한 학생들, 자, 생각해보세요. 의존도가 다양한 애들한테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몇인지 사람별로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자체를 여기 밑줄 쳐볼까요? 스마트 기기 의존도가 동일한 학생들, 집단의 동일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대한 걸 파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실험할 때는 중학생을 끌고 오는 거야.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스마트폰 쓰는 시간 혹은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차이가 있겠죠, 그쵸? 실험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기본적으로는 어떤 집단이어야 한다? 동일한 집단이어야 한다. 동일성을 띠는 집단이어야만 어떤 거를 처치를 했을 때, 변수를 처치를 했을 때 그로 인한 변화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써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방학 보충을 듣고 있잖아요.
보충 수업에 효과를 알고 싶은 실험을 합니다. A라는 학생, B라는 학생, C라는 학생, D라는 학생이 있어요. A, B는 보충을 들었고 C, D는 보충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A는 수능 때 1등급, B는 1등급, C는 3등급, D는 3등급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얼핏 보기에는 보충 수업을 들을수록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느냐? 얘네들의 성적이 어땠는지에 대한 거를 간과하고 있어요. A의 기존 내신이 2등급, 2등급이었어요. C와 D는 7등급, 8등급이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보충 수업을 통해 얘네는 등급이 하나씩 올랐습니다. 근데 보충을 안 들은 애들은 등급이 4개, 5개나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내신 등급이 다른 애들을 가지고 보면은 보충 수업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성적이 오른 게 보충이 아니라 다른 거에 의한 걸 수도 있겠죠. 혹은 이럴 수도 있겠네요. 똑같이 내신 등급이 똑같은 애들인데 얘네 등급이 다르다고 칠게요. 2등급과 3등급인데 둘 다 1등급이 됐다. 근데 얘는 보충을 듣지 않았어요. 보충을 듣지 않은 애가 오히려 등급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이 등급은 대체 왜 오른 걸까?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실험하면은 정확히 어떤 효과에 의해서 성적이 올랐는지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법의 조건은 실험을 하는 집단들이 동일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50명 중에 25명에게는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그럼 이 25명이 무슨 집단이 되겠죠? 그렇죠. 실험 집단. 변수를 처치했습니다. 나머지 25명은 이수하지 않았다. 그럼 이응이 무엇이 된다? 통제 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역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유의미한 스마트 기기 의존도 감소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프로그램의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요, 첫 번째 연구에서 니은은 종속변인, 디귿은 독립변인이다. 쉽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은 정답이 안 됩니다. 2번. 자, 기억에서 리을은요, 그렇죠. 고등학생이 모집단이라고 하면 그 중에 100명을 뽑았기 때문에 표본 집단,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기억에서 미음은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단계화해 측정할 수 있는 질문지 응답하게 하였다. 자, 독립변인을 조작정으로 정의를 했겠죠, 그쵸? 왜? 스마트 기기 의존도를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질문지에다가 당신은 하루에 핸드폰 몇 시간 하십니까? 핸드폰으로 주로 어떤 어플을 사용하십니까? 어플을 사용할 때 몇 시간이나 이용을 하십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했겠죠. 양적 연구의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기억과 비읍, 연구인은 지금 실험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둘 다 방법론적 이론론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5번. 비읍에서 시읒은 실업집단, 이응은 통제집단,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구에 대해서 양적 연구 내지 질적 연구에 대한 거를 자료 수집과 같이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꽤나 긴 길이의 지문이 되기 때문에 어제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키워야 사용문화에 대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역시 비슷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구자 갑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들과의 밑줄, 심층 면담. 이거 자료 수집 방법 뭐죠? 면접법. 면접법이 사용되는 연구는? 그렇죠. 질적 연구. 학대 경험이 그들의 성격 및 정서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학대받은 경험 있는 아동들 20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역시 면담을 하면서 내용을 녹음했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내용을 녹음했다. 우리 뒤에서 배운 연구윤리에서 얘기를 다시 하겠지만 이 녹음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윤리를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좀 따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유의를 해야 돼요. 자, 이후에 녹음한 내용을 여러 번 들으면서 분석을 했다. 자, 분석 내용을 봤더니 아동들은 학대에 관해 감정을 밝히는 걸 매우 어려워한다.
학대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심정을 표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사건에 대한 진술보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더 어렵다. 질문을 받은 경우에 회피와 부정을 많이 했고 주제를 바꾸려고 한다. 몇몇 아동은 학대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 부정적인 감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 보니까 어떤 조건에서 학대를 받는지 혹은 학대를 받으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법칙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애들별로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 연구에서는요, 어떤 법칙을 발견하고 일반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동들이, 학대를 받은 아동들이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어떤 정서가 형성되었는지 그거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무슨 연구? 질적 연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통계 분석 안 돼요. 경험적 자료 밑줄 한번 칩시다. 경험적 자료. 니은이 맞는 말이 되겠는데요. 아동들의 경험에 대해서 면접을 하면서 물어봤겠죠. 자, 경험적 자료라는 말은 여러분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서 쓰이는 공통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질문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혹은 실험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 연구 대상들의 경험을 우리가 자료로서 수집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참여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 역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디에서는 틀린 말이 되느냐?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2차 자료입니다. 연구자들이 직접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닌 기존에 존재했던 자료, 연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어떤 자료를 수집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활용하는 것, 2차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경험적 자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기억 틀렸으니까 리을은 무조건 맞죠. 우리는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학대받은 아동들의 특징에 대한 밑줄, 법칙 발견 이거보다 양적 연구다. 정답은 3번. 실전에서는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리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간 행위 속에 담긴 밑줄, 주관적 동기와 의미를 중요시, 이거를 해석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문제 마저 보도록 할게요. 조금 많네요. 자, 5번 연구 보도록 합시다. 역시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 자, 묶을게요. 니은이 독립변수, 기억이 종속변수가 되겠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아버지와 친밀하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겠구나. 원인이 결과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를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이 연구는 뭐예요? 양적 연구가 되겠죠. 자, 가설 1번, 가설 2번, 가설이란 표현이 지금 존재합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양적 연구인 걸 확실히 볼 수 있겠네요. 자, 가설 1번 봤더니 밑줄, 대화 빈도, 밑줄, 자아 존중감. 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지금 뭐라 했느냐? 아버지와의 관계를 측정 가능하도록 대화 빈도로서 설정을 했어요. 자, 두 번째, 가설 2에서 무엇으로 조작적 정의를 했느냐? 아버지의 밑줄,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뢰도,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믿는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역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자료는 전국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중고등학생 500명. 자, 그럼 얘네들은 무슨 집단? 아까 본 거에 따르면 그렇죠, 표본 집단이 되겠습니다. 모 집단은 청소년 전체가 되겠네요. 자, 그 학생들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 밑줄, 설문지. 자, 근데 앞에 여기도 밑줄 칠까요? 구조화된 설문지. 자, 구조화의 밑줄 친 이유는 다음에 선생님이 자료 수집 방법을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설문지를 통해 질문지법을 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의 대화 빈도는 평균 아버지와의 대화 횟수,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고요. 자녀에 대한 신뢰도는 아버지가 자녀의 언행에 대해 느끼는 밑줄, 믿음의 정도, 다시 한번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밑에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이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뜻합니다. 대화를 많이 할수록 높아요. 신뢰도가 높을수록 높은가 봤더니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에선 오히려 신뢰도 높음보다 보통에 대한 자녀의 자아 존중감이 더 높아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가설은 인용이 되겠죠. 왜?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으니까. 아니지, 대화 빈도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으니까. 근데 자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다는 인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보통인 경우가 높음인 경우보다 자아 존중감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1번 갑의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 가설 1은 인용, 2는 기각, 디귿은 모집단이 아니고 표본 집단, 기억은 독립이 아니라 종속이죠. 정답은 5번 되겠네요. 자, 리을과 미음은 모두 그렇죠.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 연구 설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이제 질적 연구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6번 봅시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에 대한 거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법칙 발견과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게 예니까 A가 양, B가 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양적 연구는요,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 아니죠. 자, 봐봐요. 사랑을 다시 한번 얘기로 들게요. 사랑보다는 위에 있는 문제를 예시로 들게요. 지금 1번이 뭐라고 했느냐,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보면은 자아 존중감, 아버지와의 관계, 자, 얘네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죠. 밑에서 지금 대화 횟수와 믿음의 정도라는 건 무엇이냐,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한 거예요.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변환했다는 얘기입니다. 양적 연구의 대상도 뭐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왜?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이게 근데 그냥 두면 연구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수치화해가지고 연구하는 거지, 양적 연구도 연구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에요. 주관적 인식을 파악해서 결론적으로는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표라는 것이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렸네요. 2번 질적 연구죠. 3번 A는 B와 달리 방법론적 이론론이고요. 4번 자, 경험적 자료 활용하는가, 여기 다시 볼게요. 아까 그래서 말했죠,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활용합니다. 그 경험적 자료라는 게 질문지인지 면접인지 실험인지 참여 관찰인지의 차이일 뿐이지, 경험적 자료는 모두 다 사용을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나에는요, 질적 연구에 대한 설명이죠. 계량화를 통한 통계적 분석을 중시하는가가 그렇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A에 대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점선이죠. 점선이 아니고 화살표죠, 그쵸? 여기를 점선이라 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주관적 인식 파악은 양적 연구도 목적이 있다. 두 번째, 경험적 자료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공통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사가 이게 뭔지 힌트를 줄 건데 정답을 알면 정답이라고 외쳐주세요. 힌트 1번. 자, 연구 방법입니다. 양 아니면 질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학생이 벌써 양인지 질인지 대답을 했나봐요. 교사가 너무 성급했네요. 자, 연구 방법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적 연구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양이나 질이 아니라 양적 연구에 대한 어떤 것이 기억에 들어가겠네요. 자, 힌트에 별표 하나 칩시다. 자, 이것은 밑줄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것. 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숫자로 우리가 셀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걸 무엇이라 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 정답이 니은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니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 한번 볼까요? 기억은 행위자가 현상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자, 기억이 양적 연구인지 질적 연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몰라요.
니은. 자, 기억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 몰라요. 봐볼까요? 연구 방법. 학생이 말한, 기억이 뭔지 알겠네요. 그쵸? 학생이 말한 죄송합니다. 양적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다시 보면은 의미에 틀렸네요. 동일한 방법 맞네요. 개조정 맞네요. 리얼. 성실성의 개념을 정성스럽고 참된 품성.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우리 밑줄 친 것처럼 측정 가능하도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성실성을 정성스럽고 참된 품성이라 말하는 거는 국어 사전의 의미를 읽은 거에 불가능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충 수업을 얼마나 빠지지 않고 충실히 참석을 하는지, 수업 시간에 얼마나 졸지 않는지, 선생님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걸 무엇이라 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리을은 틀린 말. 정답은 3번.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8번. 다음 자료에 대해 옳게 이해한 학생은, 자, 연구사를 보도록 할게요. 땡땡국에서 흡연 취업자의 평균 임금이 시간상 15달러로 비흡연 취업자의 임금 20달러에 비해 25% 적었다. 연간 급여를 고려하면은 흡연 취업자와 비흡연 취업자의 임금 격차는 상당하다. 그 일을 근거로, 자, 밑줄 묶을게요. 흡연이 임금을 덜 받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자, 얘들아, 여러분, 이 연구제는 지금 무슨 연구한 걸까요? 이거 양적 연구예요. 독립변인이 흡연, 임금을 얼마 받는지가 종속이 되겠죠. 양적 연구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는 애들이 안 피는 애들보다 월급이 적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해볼게요. 담배가 월급과 진짜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밑에 한 글을 볼까요? 학자가 무엇이라 평가했느냐? 일리가 있어요. 근데 과학적 결론이 아니다. 자, 왜냐하면은 연구진의 자료 분석 내용만으로는 밑줄 흡연 여부와 임금 간의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담배를 피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면 담배를 살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좀 더 있는 사람들 아닐까? 임금이 높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게 들여다봤더니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일이 고되더라. 우리 이제 3D 직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티, dangerous, difficult 이런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낮더라. 가운데 어떤 요인이 있는데 그거를 쏙 빼고 어떤 일에 종사한지는 쏙 뺀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담배 피니까 월급이 적네? 담배 안 피고 편하게 일하네? 월급을 많이 받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답을 보도록 할게요. 땡땡 연구진은 방법론적 이론론. 2번 땡땡 연구진은 흡연 여부는 독립변인 병. 학자 A는요, 그거는 아니죠. 요인이 뭐가 있는지 다른 원인에 따라 법칙에 발견될 수 있지 않은지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연구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 학자 A는 흡연 여부가, 그래서 정답은 4번. 독립변인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담배 핀다고 진짜 월급이 적어? 확실해? 다른 독립변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5번. 학자 A는 독립과 종속이 바뀌었다. 임금을 덜 받는 사람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더라.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제기하진 않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10번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일반적으로 밑줄 귀납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여기 한번 써볼까요? 연역적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귀납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연역적이라는 거는 결론을 내고 그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일이 고된 사람은 담배를 많이 핀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내가 잠정적인 결론을 만든 다음에 A, B, C, D, E까지 보는 거예요. A의 1이 매우 어렵고 C의 1이 매우 어렵고 E의 1은 조금 어렵습니다. 얘네들이 담배도 많이 피네? 내가 생각한 거랑 실제가 일치하네? 자, 내 생각을 두 글자로 뭐라 해요? 가설이라 해요. 연역적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는 애들은 일이 어렵더라라는 잠정적인 결론,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꾸로 귀납적이라는 거는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가설을 설정한 게 아니라 A, B, C, D, E의 노동량과 흡연량을 조사를 해요. 이거를 조사를 했더니 노동이 힘들수록 담배도 많이 피는구나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의 연구자는요, 주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지니고 있던 밑줄 가설, 잠정적인 결론을 세운 다음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럼 A는 가설을 설정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연구다? 양적 연구가 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할게요. A는 B에 비해 통계 분석을 중시한다. 정답은 1번. 자, 죄송해요. 다시. 자, A의 연구자는 제가 글을 제대로 안 읽었네요. A의 연구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지니고 있는 가설을 증명 또는 반증할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귀납적이에요. 수집된 구체적 사례나 사항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만들어 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이론은 수집된 독립적인 많은 증거 자료의 조각들로부터 관련성을 파악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도출된 것이다. A는 B와 달리 서술적이란 평가를 받기도 한다.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A의 자료 수집은 밑줄 수치보다는 말이나 그림의 형태, 면접을 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A가 질, B가 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연구를 연역적 연구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왜? 가설을 설정하니까. 거꾸로 질적 연구를 귀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가설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통계 분석 중시하지 않죠. 이해를 중시하죠. 과학적 결론 추구하지 않는 거는 또 아니에요.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과학적 결론. 이 과학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은 사회과학이야. 사회과학.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거죠. 그쵸? 연구라면 뭐가 있어? 결론이 있을 거 아니야. 틀렸습니다. A는 B에 비해서 그렇죠. 1번 하나 법칙 발견 어렵다. 정답은 3번. 4번. B는 A와 달리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거는 질적 연구가 되겠죠. 5번. B는 A에 비해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하다. 아니죠. 이거는 A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면 좋은 거는 양적 연구를 연역적 연구라고도 얘기를 하는구나. 왜? 가설을 하나 설정을 하니까. 질적 연구를 귀납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하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특정 연구의 단계입니다.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 세대에 따라 다른지, 자, 밑줄 설문조사. 이거 무슨 연구야? 양이네요. 자, 문제를 제기했어요. 연구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나 이후에 잠정적 결론 가설을 설정을 했습니다. 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연구 설계 와야겠네요. 자, 연구 설계가 지금 여기에는 패스가 돼 있고 바로 자료 수집 다.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자, 기억. 독립변이는 양성평등 의식 수준이다. 아니죠. 세대에 따라니까 세대가 독립변수가 되겠죠. 기억 틀렸습니다. 개념의 도덕적 정의 필요하겠죠. 왜? 무슨 연구니까? 양적 연구니까. 정답은 디글리을.
영구 순서 나라다가마 맞네요. 자, 리을의 별표 하나 칠게요. 나라와 달리 자, 문제를 제기하고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설정을 하고 가설을 설정하고요. 자, 여기는 나의 주관이 개입이 돼요. 왜? 어떤 주제를 연구할지, 이에 대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가설을 세우는지는 내 생각이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분석하고 결론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는 주관적이면 안 되겠죠. 왜? 편견이 개입될 수 있을까? 여기는 객관적, 가치, 중립이 엄격하게 준수가 되어야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자료 수집 방법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